사실 이번 대선은 상당히 급조된 대선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될 시간이 없어요. 몇 개월 만에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들 이런 거 제껴두시고 이 후보들이 얘기하는 정책의 큰 방향은 어느 쪽인가, 공급 확대냐, 공급 축소냐, 세제 규제 완화냐, 규제 강화냐, 이 정도를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현업에서 분석하고 시장을 예측한 지 어느덧 15년 차를 맞이한 조영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빅데이터 대중서인 부의 정점이라는 책 발간을 했고요. 덕분에 이렇게 대중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이 극단적인 냉각이나 혹은 극단적인 과열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수렴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요, 모든 사람들이 집값은 안 떨어지는구나, 우상향하네, 집값은 오늘 제일 싸, 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면요, 이것은 극단적 과열일 것이고요. 반대로 부동산 망했어, 이제 뭐 강남 어디라도 안 돼, 집값은 오늘이 제일 비싸다 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질 때가 극단적인 냉각일 것입니다. 제 책에도 써놨지만 사람들이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데이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수입니다.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고요, 100보다 크면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고요, 100보다 아래일 경우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교세예요. 분포를 보면요, 60포인트, 70포인트 극단적인 냉각일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과거에 한번 21년, 22년, 23년 초에 그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정말 낮은 데이터가 나타난 거죠. 극단적인 냉각이죠. 20년, 21년에 5탕으로 뜨는 과장돼서 얘기하면 그때는 140, 150포인트였어요. 있을 수가 없는 데이터였어요. 지금은 100포인트에서 살짝 상이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또 다른 징후로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게 뉴스인데요. 뉴스에서 예를 들면 패닉바잉 혹은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주고사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뉴스가 잘 팔린다, 잘 보도된다 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과열이고요. 극단적인 냉각일 때 부동산 뉴스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을 판단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정책의 스탠스를 가지고도 사이클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예 뭐 차갑지도 아예 뜨겁지도 않은 온건한 시장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그런 것을 원하는데 너무 시장이 과열로 가고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규제를 내놓을 것인데요, 규제를 내놓다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이럴 때는 이제 극단적인 과열이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차갑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겠다 하고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카드가 없다 라고 했을 때가 극단적인 저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과열이 2021년이었어요.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파월 의장이 본의치 않게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우리나라 집값을 확 끌어내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되는구나. 2020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인 90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그냥 다 산 거죠, 남녀노소.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것을 금리가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구나. 지금 그렇게 깨닫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정상화 과정입니다.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지금 정책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정권도 없고 탄생할 수 있지만 오로지 순수하게 시장의 흐름으로 판별되는 어떤 정상화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요,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못 사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힌트가 나타났어요. 정부에서 연초만 해도 가상금리 너무 폭리 취하는 거 아니냐, 은행에 경고장을 날렸죠. 그래서 가상금리를 연초에 한번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서울시에서도 토호제를 살짝 풀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거래량이 증가를 했겠지만 증가율도 너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서울의 3월 실거래량이 10,000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월별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얼굴이 비쳤는데 폭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놀랐죠. 그래서 가상금리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고 토호제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인 4월과 5월에 아까 주택가격 전망지수가요, 여전히 기준선이 100보다 넘은 104, 105, 서울은 3월, 4월, 5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외생 변수가 중요하지
내생면 쓴 사람들이 집을 좀 사고 싶다라는 심리가 계속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 지역 서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울을 제외하고 혹은 서울이더라도 구축이나 개발 호재가 없는 아파트 혹은 수도권의 B급지, 중하급지 이하인 아파트들은 지금 정상화 국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했어요. 왜요? 22년에 금리 급상승을 한번 겪고 나니까 집을 한번 잘못 샀다가는 큰일이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25년이니까 3년째 됐으니까요. 그래서 매수가 쏠리는 데는 이렇게 비싸도 계속 올라? 라는 생각이 계속 되는 것이고요. 아닌 데는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게 판명이 난 거기 때문에 매수가 끊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지금 기준점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그런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웬만한 대중들이 역세권이고 학군이고 이런 게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죠.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 누가 움직입니까?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부동산 관심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 부동산 관심자들의 수준이나 본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많은 교육과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충족하는 단지들이죠. 학군 다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올 3월에 갑자기 사람들이 그 살짝 커튼이 열렸을 때 집을 많이 샀다고 실거래가 통계 다 나와 있습니다. 공짜고요. 그때 어디가 많이 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도 그랬고 경기도도 그랬으니까 그 3월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막차 타려고 몰려든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했죠. 쏠린다고 했죠. 그 지역들입니다. 임대에는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월세가 전세의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이걸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무주택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근데 무주택 직장인인데요.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전세를 해야 될까요? 월세를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전세가 맞습니다. 목돈을 모아야 집을 사는데요. 월세는 계속 매달 그 돈을 집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고요. 전세는 일정 시간이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월세가 많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어진 것이죠.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전세가 이렇게 축소되고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는데 어느 지역엔 전세가 막 거래가 돼요. 어느 지역은 허그에서 전세 보증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허그가 예전처럼 아무 곳이나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깐깐해졌어요. 시세를 보고 그 지역의 안정성을 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비자발적인 월세 시대 속에 전세 거래가 몰리는 곳이라면 허그가 인정해주는, 서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는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신뢰가 떨어지는 시대, 전세 임차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수록 전세 거래가 몰리는 곳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 지역들은 신뢰가 있고 앞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은 한 40%에서 50% 넘어서면은 이제 전세가 매매 수요로 돌아가고요. 준서울도 서울과 비슷하게 50, 60% 넘어가면 돌아갑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넘어가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상당히 급조된 대선입니다. 갑자기 이러신 대선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개월 만에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몇만 호, 몇백만 호, GTX 어디 뚫는다. 이게 어떻게 지금 정교하게 설계되기 어려운 숫자들이죠. 숫자들 이런 거 사실은 제껴두시고 이 후보들이 얘기하는 정책의 큰 방향은 어느 쪽인가? 공급 확대냐, 공급 축소냐, 세제 규제 완화냐, 규제 강화냐 이 정도를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을 탐색을 하시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또 새 정부의 그 방향에 맞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공급한다고 나오고 있죠. 지금 2025년입니다. 3기 신도시 지금 하고 있어요. 시차가 상당하죠.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차가 상당하다. 그래서 공급을 옥죄다, 공급을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방향. 이재명 후보는 뭐예요? 공공, 임대.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뭐예요? 민감 위주. 결이 좀 다르죠. 그럼 이재명 후보 때는 공공, 임대. 그러니까 뭐예요? 소득, 중저소득자
아파트들한테 기회가 간다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가 제초한 폐지, 서울 재건축, 지금 현재 서울에 주택이 있는 조합 아파트,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재명 후보도 비교적 민주당이 기조 대비 상당히 온건한 태도를 보이지만 세제 규제 추가를 안 하겠다, 공급 확대하겠다 이런 거 보이지만 사실은 제초안에서 좀 의견이 다 갈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초안 폐지하겠다, 상당히 급진적인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유지하겠다. 그리고 또한 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하잖아요. 그걸 유지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그거 대신에 아파트 매체를 가지고 있나로 중과를 하기보다는 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똘똘한 한 채지만 김문수 후보의 어떤 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것은요, 서울과 지방의 아주 저렴한 주택,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채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방에 두 채든 세 채든 가격이 낮으면은 세금을 중과하지 않겠다, 가격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당선이 되면 계속적으로 뭐예요? 똘똘한 한 채, 지금처럼 주택의 수대로 중과를 하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일단은 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투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정권을 부동산 때문에 거의 뺏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처럼 강력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엔 정치인이 원하는 건 표인데 굳이 과거의 그 실책을 반복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세종시가 사실 최근에 집값 오르고 거래량 증가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보수 진보 대표 후보들이 다 세종시 이전한다고 하니까 뜨거운 반응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동산의 집값의 장기 상승 곡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세종시가 2015년에 입주가 됐거든요. 지금 2025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이제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사실은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신축이 지어질 때가 맞냐? 좋은 입지에 신축이 지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곽 지역들 남았을 뿐이고, 사실은 크게 어떤 이슈를 끌만한 좋은 입지에 지구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에서 공부만 하고 출퇴근만 하고 잠만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가 정말 다이나믹하려면요, 상업시설도 발달되고 여가나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세종시 상가는 뭐 아시겠지만 여전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잼인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이 직종이 좀 다양해야 뭔가 생활에 어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는데, 다 공무원이에요. 다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요. 획일화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세종시의 집값 장기 상승을 저해하는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공약을 좀 잘 보시면요, 이 후보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 임기 내에 이전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임기 내에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죠.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정책이 와닿았어요. 공공, 임대, 주택, 뭐 유형 같은 건 대부분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그 사이즈, 주택에 몇 평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타입을 들고 나와서 좀 눈길이 갔고요. 실제로 뭐 강남의 공공주택이라도요, 신혼이나 청년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7평에서 8평입니다. 10년 살라고 하죠. 근데 누가 10평인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고 10년 동안 삽니까? 근데 그걸 이준석 후보가 건드린 것이죠. 25평 공급하겠다. 이게 만약에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켜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큰 타격감이 있는 정책이 될 것이고요. 사실 지금 뭐 누구의 공약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탄핵이 되게 쉽게 들리는 시대이고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그 집권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아마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감하실 겁니다. 정치 초불확실 시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시대에서는 오히려 확실한 것을 보증하는 정책들이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끌고 갈 것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도심 집중화 트렌드, 인구 트렌드, 산업 트렌드, 그리고 예산이 이미 많이 부여된 정책, 이런 기준이 충족이 되면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계속 그 정책을 밀고 갈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공약이 뭐예요? GTX, 어디 뚫리는지 모르겠지만 다 GTX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AI, 어느 누가 지금 반대합니까? 추진한다고 하죠. 여러분 새만금 다 지금 간척했는데 다른 싫어하는 후보가 됐다고 해서 그거 다 엎을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오히려 3기 신도시는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서 했는데 지금 덕을 보잖아요. 이런 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 정책.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정책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추진되고 후광 효과를 발휘하고 그 정책이 들어간, 그 아이템이 들어간 도시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